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요. 내일 월요일 날 법원에, 내일이 뭐 실제적으로 중앙법원에서 재판들이 열리고 있는 첫 번째인데, 내일부터 재판들이 꽤 많아요. 뭐 사실 뭐 정리는 해놨지만 이런 거까지 가다 보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6일에 조범동 재판이 있어요.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재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조범동 재판이 10시에 있고 뭐 그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판사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열리고 있고요. 같은 10시에 있고, 그다음에 7일 날이 윤규견 조국하고 관련 있는 이 사람 재판이 10시에 있고, 그다음에 조국의 동생 조근이가 아마 두 번째 재판이 될 거예요. 이 사람 재판이 11시에 있어요. 네, 2차 준비 기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8일 날 수요일 날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재판이 거의 끝나게 되고 있어요. 이게 결심이 다가올 텐데 결심을 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달부터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재호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재판할 때는 제가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한 번 제가 들어가 본, 거의 끝날 무렵에 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앉아 있다 나오고 했는데, 이재호가 오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었어요. 그래서 이재호 이 인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들어가 본다기보다 동향을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이재용 삼성 재판을 하고 있어서 뭐 성향이 어떤가 이제 보러 간다고 생각은 했는데 뭐 가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항소심이 아마 결심이 곧 될 것 같아서 한번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수요일 날 또 2시 5분이네요. 가게 될지는 모르겠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박병대 고용한 대법원 판사들의 재판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아서 아마 1월 달에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월 22일 수요일 21일까지는 재판을 못하고 22일 날 수요일 날 재판이 있는데, 이날 재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월 20일까지는 재판을 못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올라온 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9일 목요일 이날이 재판이 많아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해도 6개예요. 법관들 재판받는 게 이민걸,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 제가 방창현, 심상철 이 두 판사들은 좀 관련 혐의가 적어서 그런지 이분들은 좀 덜 나오고, 제가 처음 준비기일 할 때 들어갔을 때도 이분들은 뭐 별로 관련이 없어서 두 분은 빼고 재판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걸, 이규진 판사에 대한 재판을 계속 할 텐데, 이게 10시에 있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 두 분 재판 받는데 들어갔을 때 아마 이규진 판사 변호사가 저보고 뭐 기자냐고 물었었나, 하여튼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고, 그 다음에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이분들 재판이 10시에 있는데, 제가 성창호, 뭐 조희연, 신강렬 이분들 재판에는 초기에 몇 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성창호를 보기가 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보면은 참 한심하죠. 그러는데 뭐 딱히 또 재판은 들어가서 보게 되진 않았었어요. 정말 근데 여러 명이 있으면 제가 성창호한테 좀 놀려줄 텐데, 맨날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뭐 성창호한테 뭐 놀려주기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판을 가보지는 좀 않았었어요.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이날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있어요. 10시에. 10시에 그 사무소 위조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범죄 이런 게 같은 재판장에서 열렸는데 417호 대법정이에요. 여기에 지난번 첫 번째 재판할 때 아니죠. 그 사무소 위조했을 때는 세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 또 여러 가지 뭐 그 13개의 혐의 가지고 하는 그 펀드 관련 이 재판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준비 기일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대법정인데 아주 좌파들이 잔뜩 몰려왔다고 그랬었죠. 제가 조금 늦게 한 9시 한 40분쯤 갔는데 그 뒷자리였었어요. 그 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아마 정경심 재판을 가려면 아마 또 이제 많이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아마 9시 전에는 도착하셔야지만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좌파들이 잔뜩 몰려왔는데 저 혼자야만 그 우파여서 뭐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었어요. 하여튼 뭐 그때 정봉주도 와갖고 뒷자리 쪽에 앉아서 저보다는 좀 앞자리인데 저는 오른쪽이고 정봉주는 저는 왼쪽이었고 정봉주는 저쪽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남자가 뭐 키는 좀 작고 그렇더라고요. 아 참 정봉주가 지난번에 한번 자기 그 성 관련 문제 성추행 관련으로 한번 재판에 온 적이 있어 갖고 봤는데 뭐 그때 뭐 지지자들이 잔뜩 몰려왔었죠. 작은 법정이었는데 정봉주가 지지자들이 잔뜩 와갖고 재판을 받는 걸 보긴 했었네요. 반질반질하게 할 때 딱 뭐 하여튼 오래비처럼 생겼어요. 예, 그랬고 그 다음에 11시에 건성동 재판이 312호 중법정이에요. 건성동에 결심이 있는 날이에요. 지난번에 그 재판 한번 뭐 준비기일처럼 해갖고 바로 끝났을 때 그때의 변호사하고 건성동이밖에 안 나와갖고 뭐 왔는데 꼴도 보기 싫고 제가 그 인간 쳐다보지 않고 나왔는데 결심 때는 또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11시이기 때문에 아마 오전 재판에서 아마 건성동이 재판이 마지막이 되겠죠. 제가 정신 차리면 그런데 정경심의 재판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는 가볼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정경심 재판 10시에 그 사무소 위조건으로 하긴 하는데 막 어떻게 그 11시까지 10시 반까지 끝내고 바로 펀드 관련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건성동이 재판 결심을 가볼지 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건성동이가 피고인 최후 진술 때 뭐라고 씹으려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정경심 재판도 아마도 이렇게 해서 아마 오전 중에 끝나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1시 반에 오병우 수석 결심이에요. 여기에 이게 결심이라고 그 12월 달에 12월 19일인가 이때 결심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 12일 날 재판을 하면서 뭐 그 대법원에 그 검사들이 대법원에 자료 신청한 것이 안 했다고 3월 달부터 대법원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그거 뭐 대통령 관련 그 재판들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재판들의 판결문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가 안 와서 결심을 못한다 이래갖고 저희가 19일 날 결심을 못하는 걸로 안 갔는데 갑자기 또 그날 무슨 또 재판이 열렸었나 봐요. 나중에 그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준비기일 종결이라고 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아마 이날 저는 안 갔는데 이날 재판을 하면서 무슨 증인을 또 신청한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대법원 사이트에도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증인 신청한다고 나왔고 2019년 12월 30일 날 검사 조두신이 증인 신청을 제출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일 날 오병호 수석 재판이 1시 반에 증인 신청을 하고 결심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검사가 또 공소 내용 이거를 PT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변호인 측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 그 공소에 대한 반박하는 걸로 변론을 하고 최후 변론을 하고 이래서 이런 걸 감안하고 또 피고인 진술 있고 하니까 1시 반에 시작해야 되겠다. 검사들이 시간을 좀 많이 달라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증인신문 읽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병우 수석의 결심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병우 수석이 이게 무죄를 받아야 돼요. 사건 두 개가 병합됐는데 우병우 수석이 이게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결심을 하게 될지. 결심을 안 하고 자꾸 일정이 늦어지면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도 차문호가 뭐라고 하면서 이제 뭐 1월달 2월달 그 인사 이동이 있으니까 판사는 검사들 인사 이동이 있으니까 여기가 또 잘못 걸리면 차문호에서도 딴 사람으로 바뀔지 아니면 검사들이 또 어떻게 될지 이거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재판이고 그 다음에 또 김관진, 임관빈, 김태호 사이버 댓글 국방부에서 사이버 댓글 당권으로 또 항소심 재판인데 이게 3시에 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좀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이 군에서 사이버 댓글 당권 때문에 사실 그전부터 그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김관진 장관하고 또 관련된 부분이 있어갖고 조금 재판들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또 기사 그 카톡 언론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2016년 10월 24일 나온 기사에 북한 한국 포탈서 댓글 전담팀 운영 사실로 확인 이런 그 기사가 올라온 게 있어요.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 인용 SNS 인터넷에서 활동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2년 2월 대선 이후 야권은 정부와 야당을 향해 국정원의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내 사이트와 SNS 활동하는 북한 댓글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원세훈 국정원장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정원장들 또 김관진, 임관빈, 김태호 이렇게 세 분이서 재판받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이제 분노하게 된 것은 박 대통령이 내쫓았을 때 어떻게 내쫓았어요? 기레기 언론 기사 가지고 쫓아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합뉴스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여기에 검사가 천재네요. 그 이재수 사령관을 몰아세우고 자살로 하게 한 천재인이 여기 있는데 이놈이 필요할 때마다 정의를 몰아세우고 이런 짓은 여전히 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재판도 좀 중요한 건데 우병우 수석의 재판에서 결심이 되면 아마 여기를 갔다 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계속 그 결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재판이 6개나 되고 그 다음에 10일 날 재판에 홍문종 대표 재판이 10시에 있어요. 그리고 또 강신명 경찰청장 이분하고 다른 한 7명인가 이렇게 8명인가 재판받는 게 있는데 강신명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 이분이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내년 올해 총선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분도 좀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시에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2시에 김원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재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판사가 송인건 말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판사로 가는데 개판들을 만들려고 하는 판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사들이 나오는 게 대통령을 패대기 친 그 검사들인데 여기나 정경심의 재판이나
뭐 그 같은 비슷한 성향의 판사들인데 요거를 가서 봐야 되는 거는 요 검사들이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요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관련 그 재판에서는 전부 다 검사들이 주장하는 억지 주장을 가지고 기자들이 기사라고 써댔는데 지금 또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검사들이 대통령을 패대기 친 그 검사들이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정경심이나 환경부 그 블랙리스트 김은경 장관을 재판하고 있는 건데 기자들이 판사 입장에서 써주는지 판사하고 변호사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지 검사 입장에서 쓰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대통령 사건하고 쭉 이제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어떻게 검사들이 달라졌는지 뭐라고 하는지 봐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 패대기 치고 검사들이 받은 게 뭐예요? 공수처? 그 선물 받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검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보면서 지금 뭐 분위기가 추미애가 장관 되면서 저는 정말 저 여자를 부르는 것도 이름 부르는 것도 정말 기분 나빠요. 저런 게 무슨 정말 더러운 것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저런 인간들의 더러운 인간 같지 않은 거 너무나 많이 봐왔고 인간성이라는 건 눈금만큼도 없고 너무나 비열하고 저런 게 장관이랍시고 법무부에 딱 올라와갖고 지금 전부 다 이제 판사고 검사하고 전부 다 휘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검사들이 그동안 우리가 저주를 했던 그 검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계속 몰리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검사나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가장 큰 최후의 카드는 지금까지 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재판을 뒤집는 없는 거예요. 뭐 문갑식 씨는 대통령을 형 집행정지를 풀어주려 하는데 저는 그거 갖고 성이 안 차요. 윤석열이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재판 전부 다 개판이었고 내가 억지로 한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윤석열이가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를 갈고 용서 못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예. 한 건이라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제대로 했으면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재판들을 제대로 해왔으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윤석열이나 검사들이 지금 있는 검사들 수십 명, 40~50명 아니 더 되죠. 50~60명 되는 대통령과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 들어왔던 검사들이 문재인을 한 방 먹을 수 있는 거는 최후의 카드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재판은 개판이었었고 우리가 개판을 재판해왔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요일날 2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김은경에 대한 김은경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보니까 요즘에 추미애가 또 그 울산시장 뽑는 그 선거하고 관련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과연 추미애가 기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판사가 이 재판을 받아줄까 하는 걱정을 제가 미리 하는 거예요. 송인건이가 이 진보 성향을 가졌다는 하는 이 송인건이가 김은경 이 재판에서 거기에서 준비기일에 전부 다 공소 내용에서 김은경이가 청와대 그 박 대통령 시절에 임명했던 각 부처의 환경부 산하 그 단체에서 일했던 기관장과 거기 요직에 있던 사람들 다 바꾸려고 해서 그 사람 명단들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송인건이가 작성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연경이가 미쳐갖고 지가 기분이 나빠갖고 여기 작성했다고 보나요? 그러니까 딱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했어요? 박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아니 신문에 난 거 가지고 했는데 신문에 난 거 안 받아준다고 한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태에서 과연 추미애를 기소를 하고 판사가 이거를
추미애가 했다고 추미애가 딱히 했다는 어떤 뭐 종이나 뭐가 나온 게 있냐고요. 물론 뭐 앞으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김은경 재판을 꼬라지를 보면 추미애가 과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요일까지 재판이 꽉 차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도 보면은 13일날 월요일날 윤규근 정말 이 사람 이름은 저는 처음부터 들었을 때부터 이름이 어려웠어요. 윤규근 이 사람 재판이 2시에 있고 제가 이 남자를 기억하는 거는 조국이하고 어깨동무하면서 그 청와대 주변 그 돼지고기 집에서 어깨동무하면서 찍었던 그 사진만 생각이 나요. 하여튼 그랬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4일 날 유해용 판사에 대한 선고가 있어요. 10시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법농단을 해갖고 14명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 중에 제일 먼저 재판 받는 것, 선고를 받는 건데 사실 이분은 그 뭐 양성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뭐 박 대통령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 강제징용이라든가 또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좀 걸리지 않아요. 좀 개인적인 뭐 요런 거를 엮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에 대한 어쨌든 간에 선고 이렇게 같이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그리고 판사가 박남천이라고 굉장히 얌전하고 신중한 그런 판사예요. 양성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두 대법관들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라 굉장히 뭐 하여튼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14일 날은 10시인데 이것도 아마 일찍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결국은 재판을 3개 받게 되는 건데 다른 건으로 작년 5월 달에 3년을 확정된 게 있어요. 뭐 억울하죠. 그 건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게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최동욱 지금 변호사를 엄청 돈 많이 벌고 있다는 윤석열하고 같은 뭐 직업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또 이런 상황에서 최동욱이가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하여튼 뭐 2017년도부터 윤석열이가 2017년 5월 달에 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부터 하여튼 이 사람한테 가야지만 이긴다고 최동욱한테 가야지만 재판 이긴다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인간이 뭐 그 혼외자 관련 이런 건으로 하여튼 남재준 원장이 좀 관련된 게 있다고 해요. 뭐 엮었으니까요 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게 2시 반에 또 선고가 있어요. 그 항소심은 사실 몇 번 열리지 않아요. 이것도 한 2-3번 열렸나 아마 이러고 나서 바로 2번 정도 열렸나 아마 이러고 바로 선고를 때릴 거예요. 이게 이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제가 확인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 열렸어요. 안 열리고 있는데 1월 달에 14일에 선고를 하면 한 번이나 2번 하고 바로 선고를 내리는 걸 거예요. 아마 재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아마 이게 3번째겠네요. 그렇게 이거 선고 때리는 거겠네요. 그런 게 있고 또 4시에 이태아 씨 재판이 있는데 2012년 13년도에 아마 시작된 그 사이버 댓글 관련 그 재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번 재판이 있고 15일 날 되게 중요한 날이죠.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에 2시 20분에 있어요. 이것도 아마 일찍 가야 돼요. 302호 일찍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시에는 김태종 씨라고 이것도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이분 또 혼자 받고 있는 재판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초기 한 번 들어갔나 그랬는데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사법농단 관련 사법농단이라는 재판하고 관련된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되면 가서 볼 수 있는 재판이고 그 다음에 16일 날 변희재 씨 재판이 10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민걸, 이규진 이분 재판이 또 10시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있긴 한데 제가 그냥 메모만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에 있는
황동지 이분이 5시에 재판이 있어요. 이거 뭐 이거는 재판 법정은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듣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 참 그렇죠. 그다음에 17일 날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남부법원에서 10시에 김성태 골로 가는 날이에요. 선고가 있는 날이고 10시 이것도 이제 남부법원 일찍 가셔야 되는데 이날 2시에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 재판에 들어가려면은 새벽에 일찍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3시쯤 갔는데 거의 끝번호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시려면 제가 시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일찍 가야 되고 좌파 그 민노총 놈들이 거기 텐트 치고 자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가시고 싶은 분은 그 뒤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4번 출구 4번 법정 들어가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일찍 가셔야 되고 이때에 또 2시에 2시에 조원진 대표 재판이 있어요. 뭐 저는 아마 이재용 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님 재판에 못 들어갈 것 같고 이날 또 4시에 강신명 더 경찰청장 했던 분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나오신다는 분 이분 또 재판이 4시에 있어요. 좀 많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러는데 강신명 그 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이 5명이나 불렀네요. 뭐 신문하는 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신문이라고 해봤자 뭐 어떤 경우는 뭐 10분 20분 한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하여튼 오후 4시에 하면서 5사람이나 불러갖고 뭘 물어볼지를 모르겠어요. 예. 뭐 검찰이 물어보고 변호사들이 물어보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한두 마디는 할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주 세 번째 주랄까 네 번째 주랄까 1월 21일 날 오전 11시에 김경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망의 김경수가 이건 진짜 뭐 골로 가는 날이에요. 있고 그다음에 이날 우정찬 기자도 재판이 있어요. 11시에 요거 또 중요한 재판인데 준비기일이라 제가 가보지는 못하겠고 북부지원에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11시에 301호예요. 준비기일이긴 한데 준비기일이 중요한 거는 이 공소한 이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셔야 되고 11시라 재판 내용은 뭐 길지 않을 거예요. 뭐 또 오정상 기자에 대한 이 사건 내용도 되게 간단한 건데 아마 하여튼 요거는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은데 하여튼 요거는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 그리고 22일 날 최소은 씨 재판이 2시에 있어요. 뭐 이게 결심이에요. 정말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프죠. 박 대통령 재판에 파기환송심이 있는데 제가 이거 서둘러 편지를 써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최소은 씨 재판에 그 안정범 씨 그 보좌관으로 김근웅 그 보좌관이 나왔을 때 신문을 했었어요. 그럴 때 그때에 뭐 김건웅이가 안정범을 위한다고 열심히 위한다고 신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이 그 2016년 10월 달에 그 핸드폰에 있는 일정을 자세하게 적은 굉장히 빡빡하게 적은 바둑판처럼 생긴 데다가 일정을 빡빡하게 적어 놓은 그거를 검찰에 보여주면서 이걸 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김건웅이가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수첩도 아니고 달력, 우리가 책상에 놓는 그 데스크 다이어리 그것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깨끗한 데다가, 뭐 타이핑 친 그 일정을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걸 보여주면서 이런 거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김건웅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것은 핸드폰 속에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이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물론 뭐 멀고 법정도 멀고 해서 자세히 보질 못했는데 볼 수도 없었고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검사들이 김건웅을 엿먹이는 그 일정표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이어리도 아니고 수첩도 아니고 핸드폰 속에 있는 거다 했는데 그 내용을 정말 사차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김건웅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사실 김건웅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그 수첩 내용이 있는 거를 대통령 재판에서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국선 변호인한테 빨리 써서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20일 날 최수훈 씨 결심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예. 사실 항소심의 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변호사들 들어오고 해서 뭐 증인 불러달라, 안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사가 뭐라고 할지, 판사를 조금 띨띨해요. 뭐 제가 한번 소리는 지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미덥지 않는 판사였어요. 그래서 뭐 결과는 보나마나예요. 예. 그래서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술 후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러고 나서는 뭐 구정 연휴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1월 30일 날 구정이 지나고 와서 1월 30일 목요일 날에 염동열이가 또 선고가 왔어요. 이것도 염동열이도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광운랜드 인사 관련으로 권성동이랑 비슷한 그런 재판인데 아마 이 인간도 골로 갈 거예요. 이것도 배신자예요, 염동열이도. 그 다음에 뭐 그 사법농단에서 이민걸, 이규진 판사 재판 받는 게 있고, 김태종 씨, 이것도 사법농단이라는 건하고 관련된 이번에 2시에 재판 있고, 그 다음에 신상철 항소심 선고가 2시에 있어요. 신상철 씨는 천안함 업무론이 있네요. 예, 이거는 제가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뭐 법률 위반했다고 해서 하는데, 천안함 업무론인데 요거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이것도 뭐 하여튼 뭐 천안함 건이라 이것도 이것들이 얼마나 또 악의적으로 한 건인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하여튼 이분에 대한 선고가 항소심 선고예요. 예, 그래서 요게 2시에 있고, 그 다음에 30일 5번째, 제가 정리해놓은 재판 중에 5번째 2시 10분에 결심해요. 그 세월호 보고시간 김기춘 실장님하고 김관진 장관, 김장수 장관, 이분들에 대한 결심이 있네요. 이것도 뭐 재판도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판사가 조금 좀 시원해요. 구혜근이라는 판사인데 시원시원하고 말도 크고, 그래서 조금 좀 기대를 해요. 좀 용감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하는데, 이분이 구혜근 판사가 세월호 보고시간 그 조사 방해했다는 거, 요것도 같이 하고 있는 판사예요. 이걸 가지고 그 지난번에 1심을 동부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이게 중앙법원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그 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안종범, 조윤선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재판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그때에 제가 조윤선 장관님은 뭐 그때 인사는 안 했었어요. 뭐 일단 안종범 씨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뭐 또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인사는 안 했는데, 조윤선 장관하고 남편하고 같이 나왔었고, 뭐 안종범 뭐 이랬었는데, 재판이 끝나고 이렇게 복도로 나오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잠깐 제가 그 단어만 몇 개 들었는데, 분위기가 어쩐지 최수훈 씨를 원망하는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잠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박 대통령 사건 재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는 많은 분들은 박 대통령이 최수훈 씨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그 2016년도에 나온 그 언론 그 쓰레기들을 많이 믿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피해의식이랄까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지난번에 그 최선 씨, 안종범 씨 재판 받을 때도 우리들이 그 뭐 김선생님도 소리치고 그렇게 했는데 안종범한테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세월호 보고 시간 조사 세월호 세월호 보고 시간 조사 뭐 이런 재판에 나왔던 안종범이 봤을 때 조금 저는 이제 기분은 좋진 않았었어요. 이거 뭐 최소은 씨하고 어쩌고 하니까 하여튼 뭐 물으니까 뭐 최소은 씨하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별로 좋게는 안 들렸었어요. 그리고 31일 날 그다음에 홍문정 대표님 또 재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한글에 그러니까 올린 기사가 있는데 보니까 판사 아낄 자환 대법원장의 시그널 부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업무를 할 때 이렇게 틱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때에 아마 며칠 그 12월 13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기사를 잠깐 보면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 방침을 비판하거나 튀는 발언을 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김연학 부장판사는 2016년에서 2017년 법원 인사 업무를 총괄했다. 인사 불이익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수학에서 쓰일 법한 총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 방침을 비판하거나 튀는 발언을 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라는 혐의. 아니 지금 문재인이가 취미를 앞장 세워갖고 지금 검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침을 비판하거나 튀는 발언을 한 판사. 아니 문재인이나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은 지금 이 짓 안 해요? 아니 어느 조직에서는 이런 거 안 하나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은 이 내용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거 우리법 연구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 그 증인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냐 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었고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 하는 그 증인들 나온 사람들 불이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것도 묻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내용이에요. 법원 행정처 방침을 비판하거나 물론 여기 우리법 연구회 나중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걸로 바꿨는데 거기에 인간들이 전부 다 튀었어요. 결국은 전부 다 좌파 성향을 가진 이 판사들이 이렇게 튀면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 이런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모임 이름을 나중에 바꿨지만 거기에 소속된 판사들의 동향을 뭐 파악하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었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한 그 건을 가지고 문건 만든 거 가지고 정인들을 왜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냐, 누가 만들려고 그랬나,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저떻게 했냐, 어디까지 올렸나 이런 거 신문하는 게 이 재판이에요. 그 일본 강제징용하고 그 위안부 사건 끝나고 나서는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문건 내랍시고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때 문건을 누가 쓰라고 그랬냐, 누가 올리라고 그랬냐, 어떻게 했냐, 누구한테 보고했냐 이 짓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 사법농단을 하는 재판이에요. 전부 다 결국은 여기다가 벌써 법원이 좌파 판사들로 넘기려고 하는 아주 공공연하게 좌파 판사들한테 전부 다 넘기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무슨 여기가 판사 아낄 자원 대법원장의 시그널 벌써 다 넘어갔는데, 응? 아니 법원 행정처 방침 비판하거나 튀는 발언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거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마 김연학 씨 이분도 조금 좀 불안했었고 좌파들한테 공격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여기 그 사법농단 관련돼서 뭐 그 사법 거래했다는 여기에는 좀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뭐 증언을 했는데
잘 나온 것 같고, 이게 12월 13일인가 막 이때쯤에 김세현이도 증인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챙기지를 못해갖고 그 재판에 가보지 않은 게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이거를 좀 챙겼더라면, 사실 뭐 증인들은 뭐 파악하기 힘들어요. 재판에 가지 않으면 언제 어떤 증인이 나올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막 현역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고 하는 거는 가서 봤으면 좋았을 걸 보지 못했고, 여기 또 기사에 보면은 인사 불이익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김연학 부장판사가 수학에서 쓰일 법한 총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판사 개인이 아닌 전국 판사 인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인사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굉장히 말을 잘했죠. 그 법관 인사에 반영되는 핵심 요소인 판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 평정은 원칙적으로 각 법원장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평정 자료를 작성해 대법원장이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요번에 추미애가 가서 얼마나 이거 지고 흔들지 두고 봐야죠. 결국은 김은경이가 블랙리스트 작성해갖고 직권남용했다는 거 하고 있으니까 추미애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잘 봐야 돼요. 지금 기고만장해갖고 떠들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박 대통령 재판에서 좌파들 지금까지 보여준 그대로 우리는 잘 봐뒀다가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이 재판이 이제 배당권 되는데, 이거 그 조국이 재판이 조근 그 동생 조근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로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조국이가 지 마누라하고 같이 해달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판사가 송인건.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나 뻔해요. 송인건 그거 합치면 아주 조국이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끝나고 나서 정식 재판을 할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을 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쯤에 정경심 재판은 열릴 것 같은데, 조국이는 글쎄요, 조국이도 한 2월 달쯤에 열리긴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판사가 김미리 라는 주판사하고 주심 판사하고 김민철, 최유빈이라는 판사인데, 이 여자 판사 재판을 제가 김봉주 재판에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그때 김봉주가 여기서 정봉주가 여기서 그 무죄를 받았는데, 제가 그 정봉주 재판이라고 들어갔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막 복도에도 사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여튼 비집고 들어갔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상해갖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판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교폰지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이 교폰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간첩질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때렸는데 이 판사가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하여튼 이게 종교단체인지 아니면 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많이 왔었어요. 일본 그 교포들도 많이 왔고 그랬고 뭐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고 했는데, 이게 무슨 다단계 판매 해상한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조청령하고 관련된 굉장히 의심스러운 하여튼 간첩질을 한 것 같은 그런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때 이제 여자였을 거예요. 여자 피고인인데 이 사람을 무죄로 때렸었고, 그러고 나서 정봉주가 재판을 받았는데 하여튼 둘 다 재판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조국하고 조건을 재판한다고 그랬는데 조건 재판을 제가 들어가 보질 못했었어요. 아마 조건 재판을 한번 했는데 제가 딴 재판에 갔다 못 들어가 봤는데, 만일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여자라면은 이 재판도 송인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문재인이가 저렇게 추미애를 앞세우고 발광하지 않아도 정말 이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한심한 재판이에요. 어쨌든 제가 가서
제가 화요일 날 조건에 대한 재판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이 여자 그 김미래라는 판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틀림없이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일요일 날 사실 뭐 금요일 일요일 날 계속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일요일 날 우리 당에 100억 후원하는 거를 100억 정당 만들기 프로젝트에 올해 100만을 입금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우리 카톡방에 100억 정당 후원하는 톡방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몇 번씩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저도 사실 뭐 힘들었었죠. 저도 뭐 계속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선뜻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보면 뭐 일당을 하셔도 일당을 하시면서도 100억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는 걸 보고 좀 굉장히 미안하고 항상 죄짓는 기분이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뭐 빚을 내더라도 하여튼 한다는 기분으로 했고 여기에는 제가 또 그동안에 조금씩 제가 좀 생긴 돈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10월 말에 미국에 그 조 대표님하고 당원들 몇 분 가셨을 때 제가 미국에 있는 교포 두 분한테 그 이경재 변호사님 책하고 오종찬 기자 책을 전달해 달라고 그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워싱턴에 있는 모니카 김한테 책을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100불을 주라고 그랬다고 경위님이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대문 시장 가서 바꾸면 조금 더 돈을 좀 더 받는다 하고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서 차이가 안 났을 텐데도 계속 이제 남대문 시장 가서 바꾼다 하면서 미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뭐 안 나가고 벌써 2달이나 다 돼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 날 은행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한 11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날 새벽에 그 도착하셨는데 또 그 경희 동지 또 집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게 됐었어요. 뭐 트렁크가 뭐 한 2개 정도 되고 하니까 뭐 적당히 택시 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또 그 인천공항 갔다가 혼자 오는 길이고 해서 제가 그 집에 모셔다 드렸더니 또 택시비를 그냥 또 5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제가 또 2주 전쯤에 그 책을 팔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그분이 교포 같았었어요. 또 분위기도 그렇고 말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책값으로 그냥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거기서 또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책값으로 책을 가져가시면서 뭐 또 뭐 몇 분들이 또 잔돈을 또 안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모으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제가 많은 동지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받은 게 많았어요. 그거를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100억 프로젝트 우리가 이것만 정말 적극적으로만 하면 이거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뭐 독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커피 한 잔 아니면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이라도 좋다. 2-3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또 담배 한 갑 정도 아껴서도 우리가 100억 정당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독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한 끼를 얻어 먹었으면 어차피 내가 내야 될 돈으로 내가 낸 돈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내가 식사 사 먹었다 생각하고 뭐 다른 동지분들이 사준 그 금액을 우리가 모으면 이거 틀림없이 100억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여러분들한테 식사 대접 많이 받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더하면은 뭐 내가 이 정도 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100만 원을 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저도 뭐 2016년부터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죠. 뭐 자연스럽게 일이 줄어들기도 했고 제가 또 재판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일은 뭐 거의 다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엄마한테 돈을 얻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일을 따르고 하니까 먼저 띄어내서 이 부담을 덜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안기란 동지님
뭐 앞으로 그 아마 수술 여러 번 해야 될 것이고 치료받는데 아마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분이 더 걱정이에요. 뭐 당이야 당에서도 뭐 선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하여튼 또 안동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분한테 뭐 적은 돈이긴 하지만 또 후원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여러 번 수술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사실 뭐 저도 법원에서도 그렇고 아슬아슬하죠. 뭐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언제 주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도 조심은 해요. 뭐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긴 하지만 막 제가 막 또 검찰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많아서 사실 뭐 저도 아슬아슬하긴 해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좀 오래 가야 될 싸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은 물론 뭐 사실 뭐 공수처법 그거는 정말 누구라도 이렇게 울분을 안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는 차라리 그냥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인가 벌써 2017년도인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겠네요. 2018년도에 제가 법원에 갔다가 점심시간쯤에 나오는데 법원 앞에서 또 이렇게 헤어진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몇 명이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법원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박 대통령이 누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일시적으로 어릴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분들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을 이름을 뭐 어떤 판결을 우리가 실패했다는 뜻의 그런 말을 쓴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1인 시위하고 있는 그 분하고 좀 말다툼을 했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조은진 대표를 욕을 했어요. 조은진 대표를 욕을 하면서 코스프레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코스프레를 하냐? 그랬더니 천만이 무죄 석방한 서명대를 왜 법원에 갖다 주냐 이거예요.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무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 갖다 주길 바라냐? 제가 물었더니 유엔에 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권 유엔 어디로 보낼 거냐고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까댔어요. 선동 씨 영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선동 씨가 영어 해서 거기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선언 그 서명 받은 거 대법원 법원에 갖다 내는 것도 3박스 4박스고 몇십 킬로 되는데 그거 우편은 누가 낼 거냐고. 그거 한국인으로 보낼 때 그 한국인 누가 낼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코스프레 해갖고 오래오래 할 거니까 선동 씨는 죽기 살기라고 빨리 죽어. 제가 그랬어요. 비난해도 비난할 걸 해야죠.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코스프레 하더라도 길게 가야 돼요.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속 터지는 생각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힘이 너무 적어요. 민노총이야 돈도 많고 뭐 하니까 지들 하면은 뭐 쇼를 하든 뭘 하든 다 보상이 되고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완전히 개죽음이에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울분도 많고 우리가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는 거는 좋은데 아직은 우리가 참아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더 투쟁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리어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돼요. 하여튼 하여튼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한 발 빼야 돼요. 지난번에 뭐 청와대에 뭐 넘어가자 이런 것도 한 것도 사실 우리가 뒤로 물러난 건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뭐 남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오래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랬겠고 뭐 두 대표님에 대한 후원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도 제가 뭐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좀 오늘은 같이 못했고 하여튼 두 분 그 당하고 안동주한테만 후원을 했고 동지님들께서도 어렵긴 하지만 그 안동지에 대해서 같이 좀 후원을 많이 했으면 좀 안동지에 대해서도 같이 후원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유튜브 밑에 그 계좌랑 이걸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승민이가 아마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유승민이든 이재호든 홍준표든 결국은 탄핵 찬성파들끼리 뭉치는 것 같아요. 빨리 뭉치라고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뭐 거기다가 뭐 문재인과 하한까지 보냈다니까 아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탄핵파와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이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뭉치고 자한당에서도 빨리 하라고요. 자한당에 공천관리위원장 해갖고 나왔는데 뭐 우리한테는 아주 고무적이에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뭐 인사추천위원장 조경태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예, 잘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자한당 지지하는 방에서 난리들이 났어요 지금. 공천 위원 후보 여기에 박관용, 김형호, 김종인, 박찬종, 이현재, 임명진, 김영란 여기 쓸만한 인간 하나 있어요. 뭐 거기다 김문수도 들어가고 뭐 정강훈이도 들어가고 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야 우리는 진짜 박수 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서 올린 유튜브에 정말 탄핵 무효하는 사람들만 다 모으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만 좀 키우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내년 총선, 올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자한당 공천 되는 거 보면서도 아마 우리 당에서도 조금 더 나올 텐데 하여튼 우리가 조금 당원들이 조금 합심해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사람만 모은다면 한번 이 대결은 탄핵 찬성파와 탄핵 무효 파로 해갖고 한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번 절대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